나흘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생중계를 재판부가 불허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해서는 이 대표 측과 검찰 양측이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이번에도 생방송을 허용하지 않았군요. 네. 지금 법원의 생중계 불허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전화 연결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1심 선고 생중계 재판부가 불허했다는 내용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 대해서는 이 대표 측과 검찰 양측이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주 월요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와 관련해 법정 촬영과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과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때와 마찬가지로 생중계했을 때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이 이득보다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내규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 동의가 있는 경우 선고 기일 촬영 신청을 허가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익이 크다고 판단하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선고가 아닌 하급심의 경우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뇌물 사건 1심 선고가 생중계됐습니다. 네, 선거법 재판 1심 결과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항소하겠다 그런 뜻을 밝혔었는데 항소장 제출은 아직 안 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항소 기간이 7일로 주어집니다. 이 기간 안에 피고인이나 검찰이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따라서 이 대표가 금요일에 이루어진 공직선거법 1심 결과에 불복이 있으면 내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아직 항소장 제출이 언제 이뤄질지 미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이 대표가 재판이 끝난 뒤 항소 의사를 밝히기도 했던 만큼 시한이 끝나기 전에 이르면 오늘 항소장을 제출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검찰 역시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양측 모두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민주당은 검사 탄핵 추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에 이어서 최상병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인데요. 국민의힘은 화풀이식 탄핵쇼를 벌이고 있다면서 사과부터 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사법 리스크로 곤혹스러운 민주당 대여 총공세에 나섰군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추가 기소를 당하자 국면 전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화살을 정권으로 돌리고 있는데 오늘은 윤석열 정권이 명태균 씨 의혹 등 국기문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제1야당 대표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거짓말로 시간을 벌고 국민 시선을 야당 대표로 돌려보겠다는 심산이지만 국민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은 지금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든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국정조사 카드도 거듭 꺼내들었습니다. 두 차례 특검법이 폐기됐지만 진상규명을 포기할 수는 없다며 한동훈 대표를 향해 결단을 촉구한 겁니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도 상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본회의에 보고될 경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가부를 표결해야 해 이튿날 추가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에 이미 검사 탄핵은 계획됐던 거라면서 이 대표 선고와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선고와 탄핵 시기가 맞물리면서 검찰 압박을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비슷한 기류가 읽히는데 야당은 오늘 대통령실 특활비 등을 대부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YTN에
경호처 예산 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해줬는데 여당에서 대통령실 예산을 고집하고 있다며 아직 협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여당 상황도 알아볼까요?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 공세에 집중하고 있죠.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화풀이식으로 묻지마 탄핵쇼를 벌인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양심과 상식을 갖춘 공당이면 당대표의 유죄 판결에 사과와 반성이 먼저인데 정쟁용 탄핵만 남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시기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이란 지적입니다. 가짜뉴스로 정권 자체가 바뀌었던 역사적 경험이 있어 민주당이 이를 무거운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를 모르지 않을 거라면서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 몰랐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법률이 되게 되면 이런 효과가 납니다.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죄 징역형 집행유예 난 그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법의 목적이겠죠. 다만 국민의힘 내에선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한 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두고는 좀처럼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친윤계인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침 회의에서 당원 게시판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며 해명할 게 있으면 해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5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때까지 이 문제를 일단락 지어야 한다며 그래야 쇄신과 변화의 목소리도 국민께 진정성 있게 들릴 거라고 한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한 대표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 선고 등 사안이 많은 중요한 시기에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의 말에 우회적으로 반박의 메시지를 낸 셈인데 친한계 의원은 YTN에 작은 의혹 하나에도 대표가 일일이 반응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항상 우리끼리 분열해서는 안 된다고 친윤계가 주장해 왔으면서 이 사안을 두고 당내 분란을 크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명태균 씨가 구속 이후 연이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등에게 보냈다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또 명 씨가 창원 산업단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검찰은 명태균 씨가 창원 제2국가산단 부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명 씨는 창원시에서 대비 정보를 받아 지인들에게 인근 토지를 사들이라고 권유했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명 씨는 구속되기 전 검찰 조사에서 창원시 공무원들이 대비 자료를 보여준 적이 있고 보고 나서 곧장 폐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 거예요. 제안자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그 제안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저한테 이런 제안이 맞습니까? 라고 확인한 거고. 강혜경 씨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직접 개인적으로 명태균 씨가 어떤 땅을 뭐 구입했다든가 그것까지 알고 계시는 명태균 것은? 대표는 차명으로 구입할 정도까지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아마 땅을 사라 권유까지만 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산단 추진 계획 등을 명 씨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설명 자료를 내고 신규 산단 후보지는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상태인 명 씨를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히 김영선 전 의원 사무실 컴퓨터에서 확보한 명 씨의 메신저 내용을 살펴본 겁니다. 2022년 5월 9일 명 씨가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대통령,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나눈 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 씨는 두 사람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된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강혜경 씨가 하드디스크를 김영선 씨 사무실에 있던 하드디스크를 자기가 아마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그 내용 중에 명태균 씨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명 씨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의 구속기간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이 제기된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명태균 씨 회유 의혹을 놓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명 씨 측과 접촉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적절하다며 국회 윤리위 차원의 징계와 별도로 고발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윤 의원이 정권의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중한 사건의 중심 인물을 구속을 앞둔 상황에서 접촉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그 접촉의 명분을 회유와 증거인멸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조만간 법적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자신이 지인을 통해 명태균 씨를 회유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일부 언론 보도를 두고 회유니 거래니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명 씨가 과시하기 쉬운 문자와 녹취를 발췌해 주위에 허세를 부리는데 대통령에게 거절당하는 녹취도 밝혀야 맞는 것 아니냐고 지인과 통화한 것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자신은 지난 대선 당시 명 씨는 위험한 인물이니 가까이 하지 말라고 대통령에게 경고를 했던 사람이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마치고 오늘 아침에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심의 향배를 지켜보면서 내각과 참모진 개편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침 귀국했습니다. 5박 8일의 다자회의 일정 동안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협력을 거듭 비판하고 중국과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 양자회담을 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영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국내로 돌아온 윤 대통령 앞에는 쉽지 않은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최대 난제는 총리를 비롯한 개각 인선입니다. 대통령실이 물밑 인사검증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총리와 임기 2년을 넘은 장관들이 주요 대상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지지율 반등 흐름을 집권 후반기 국정 동력으로 연결짓기 위해 두 자릿수 규모의 중폭 개각을 단행할 거란 예상도 적지 않습니다. 개각 시기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고려해 다음 달 중순쯤이 될 거란 관측이 유력합니다. 대통령실 참모 교체는 내각 개편과 맞물려 진행될 전망인데 수석비서관 참모진 일부가 장관급으로 자리를 옮길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개각에 앞서 다음 주는 향후 전국 흐름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25일, 그 다음 날인 26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가 예상되고 28일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재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임기 반환점을 돌며 후반기 국정과제로 양극화 타결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 다음 주 민심의 향배가 개각 인선 구상은 물론 향후 정책과제 수행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입장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원을 현재 보안요원이 제지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G20 사무국이 공개한 영상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19일 행사장에 입장한 윤 대통령을 뒤따르던 수행원을 보안요원이 막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졌고요. 수행원은 제지를 뿌리치고 지나가려 했지만 윤 대통령이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장면이 영상에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외교부는 우리 측 통역요원이 대통령과 함께 입장해야 하는 상황임을 브라질 측에 사전에 알렸는데 이를 전달받지 못한 현장 경호원의 착오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후 브라질 연락관이 현장의 상황을 설명해 통역요원은 정상적으로 입장을 했고 브라질 측이 우리 쪽에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이 무례했다고 말한 홍철호 정무수석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실 공지를 통해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 답변 과정에서 홍철호 정무수석이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데 대해 부산일보 기자와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무수석으로서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기자회견 당시 부산일보 기자는 대통령이 무엇을 사과했는지 국민이 어리둥절할 것 같다고 보충 설명을 요청했고, 이와 관련해서 홍 수석은 국회 운영위 답변에서 이 질문이 무례하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엔 영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에 처음 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대규모 반격 임박설이 나오며 키우에는 한때 공습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에이테크스로 러시아 본토를 처음 공격한 다음 날, 영국에서 지원받은 공대지 순항미사일 스톰 섀도우도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로 발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현지 시각 20일 오후 북한군이 파병된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의 마리노 마을에서 스톰 섀도우 파편이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을 뒤따라 스톰 섀도우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Ukraine needs quantity rather than quality or even range. The range of both missiles is enough to get behind Russian lines and into Russian infrastructure targets.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발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서 자국 방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고만 언급했습니다. 또 러시아 미사일 공급 임박설에 대해서는 러시아가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심리전을 벌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대규모 공습이 임박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했다며 자국 대사관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다른 서방 공관들도 일시적으로 대피령을 내렸고, 우리 대사관도 교민들에게 안전을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키이우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에는 한때 공습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미사일 사용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인 지뢰 사용까지 허용했습니다. 핵카드로 맞불을 놓은 러시아는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끌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말 우크라이나의 금기를 잇따라 풀어주면서 러시아는 전방위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 파병 북한군을 이끄는 장성 가운데 한 명인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이 대중에는 거의 공개된 적이 없는 베일에 쌓인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영복 부총참모장은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군대를 지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만큼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엘리트 장교들이 자주 언론에 등장하며 스타 대접을 받는 것과는 달리 김영복은 지금까지 언론에 등장하거나 언급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에 방문한 우라늄 농축시설이 평양 인근 강선의 미신고 시설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 모두 발언에서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원심 분리기 배치 형태가 강선 단지의 구조와 일치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해당 사진 속 부속 건물에 원심 분리기를 설치하는 모습은 원심 분리기 수를 늘려 핵무기 생산을 강화하라는 김 위원장의 주문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총회 산하 인권문제 담당위원회가 20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며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규탄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규정에 대한 우려가 결의안에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유엔 총회 산하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3위원회. 20년 연속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한국 등 61개 나라가 공동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됐습니다. 특히 3위원회는 더 이상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규정이 인권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북한의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등 일명 3대 악법이 사상의 자유를 앗아간다며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Zero freedom of expression and severe punishment for merely watching and distributing South Korean dramas are already well known since the enaction of the three draconian laws starting 2020.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대한 우려와 3대 악법으로 불리는 세계 법안 폐지 요구가 UN 북한 인권 결의안에 포함된 건 처음입니다. 이에 북한은 미국의 사주를 받은 거짓된 내용의 문서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Denouncing it as documents of the political plot, fabricate for ulterior purpose of defaming the dignity of the DPRK and negating its ideology and the system outright. 외교부는 환영 논평을 내고 국제사회가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단합된 메시지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가결된 결의안은 다음 달 UN 총회에 상정돼 최종적으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UN 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겼다는 점에서 이를 존중해야 할 정치적, 도덕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오늘은 예년보다 온화하지만 수도권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좋지 못합니다.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용 기자, 날이 풀리니까 공기가 안 좋은데 지금 주의할 지역이 어디입니까? 네, 현재 서울과 인천, 경기 대부분 지역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40마이크로그램 안팎으로 평소의 2배 수준인데요. 특보가 내려질 정도는 아니지만 이 초미세먼지는 코와 점막 등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노약자와 어린이는 되도록 야외 활동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 대기 정체에 중국발 스모그 유입이 더해지면서 수도권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밤부터는 남부 내륙으로 확대해 내일 오전까지 더 초미세먼지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초미세먼지는 평균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수준까지는 악화하진 않겠고 내일 오후쯤 북쪽에서 청정한 공기가 남하하면서 점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법원이 논술 시험의 후속 절차를 중단하라는 결정에 연세대학교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연세대가 즉시 항고에 나서며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는데 수험생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연세대학교가 제기한 이의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까지 모두 살펴봤지만 여전히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보고 논술 시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정당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재시험을 요구하는 소송의 판결 전까지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절차도 중단됐습니다.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연세대는 곧바로 항고에 나섰습니다. 이를 두고 수험생 측은 연세대가 다시 항고를 제기하는 것은 시간만 끌 뿐이라며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교육부는 입시에 혼란이 오지 않도록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일인 다음 달 26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연세대에 촉구했습니다. 특히 최종 결정 권한은 학교에 있지만 수시 모집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게 되면 논술 전형 지원자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세대도 재시험과 정시 이월 모두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에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며 수험생들의 혼란도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동덕여자대학교 재학생들이 모여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투표한 결과 찬성표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어제 학생총회를 열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남녀공학 찬반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남녀공학 전환 안건은 학생총회에 참여한 재학생 1,973명 가운데 1,971명이 반대를 하고 2명이 기권하는 등 아무도 찬성하지 않으면서 부결됐습니다. 어제 저녁 인천에 있는 골프장에서 불이 나 골프카트 100대 가까이 태우고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부산에서는 만취 차량이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했는데요. 사건 사고 소식 김다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불길이 무서운 기세로 건물을 집어삼킵니다. 검은 연기도 거세게 뿜어져 나와 하늘을 뒤덮을 정도입니다. 인천 운서동에 있는 골프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8시 10분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은 1시간 반 정도 만에 건물 2동과 골프카트 90여 대를 모두 태웠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카트 보관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도로 위에 멈춰선 SUV 윗부분이 납작하게 찌그러졌고 앞부분은 아예 떨어져 나갔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부산 성산 삼거리에서 SUV가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적이 드문 시간대라 인명피해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경부고속도로 양산 졸음쉼터 부근에선 화물차에 실려있던 고철 적재물이 떨어져 승용차 2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차선을 옮기다 적재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사고가 난 거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 분수광장으로 10대 후반의 남성이 운전을 하던 승용차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사고를 낸 차와 보행자 방호 울타리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부산 강서구 대저동 도로를 달리던 아이오닉5 전기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불이 났습니다. 배터리에 불이 붙고 차량 전체로 확산하자 소방당국이 이동식 침수조를 활용해 30여 분 만에 진화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50대 남성 운전자는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대구 신암동의 3층짜리 주택 3층 세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3층에 살던 19살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다른 층에 살던 주민 2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스가 터졌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580억 원대 코인을 탈취당한 사건의 범인이 북한 해킹 세력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표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북한 소행으로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수사 결과 전해주시죠.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해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업비트가 가상자산 이더리움 34만 2천 개를 탈취당한 뒤 딱 5년 만입니다. 당시 시세로만 580억 원어치, 지금으로 따지면 1조 4,7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업비트는 가상화폐 입출금을 2주간 정지해야 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북한 소행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범인들이 꼬리를 감춰 미제로 남아 있었는데요. 경찰은 5년에 걸친 추적 끝에 실제 북한 해킹 조직의 범행으로 결론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북한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와 안다리일이 공격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표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북한 소행으로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대대적으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미국 연방수사국과의 공조를 통해 다양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과정에서 북한 IP 주소가 범행에 쓰인 것을 확인했고 범인들이 중요하지 않은 일을 의미하는 헐한 일 등 북한 어휘를 사용한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추적 결과 탈취된 가상자산의 절반 이상이 가상자산 교환 사이트 3곳을 거쳐 비트코인으로 바뀌었고 나머지 해외 51개 거래소로 분산 전송 후 세탁됐는데 이후 현금화 과정을 거쳐 북한으로 흘러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해당 자금이 어떻게 북한에 전달됐는지 이후 어떻게 쓰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북한이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버 공격으로 탈취한 가상자산을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한다는 유엔 보고서나 외국 정부 발표에 비춰 군사활동에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자산 일부가 스위스 거래소에 보관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0월 4.8 비트코인을 환수해 돌려줬는데요. 남은 범죄 수익 환수에 힘쓰는 동시에 앞으로도 범행 방법과 주체 규명은 물론 피해 예방과 회복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어부터 보겠습니다. 네, 불필요한 자중질환이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서 기자들에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듣고 오시죠. 그리고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철저하게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 선고 그리고 민생 사안들 많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제가 껌껌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돼서 다른 이슈들을 덮거나 그런 거 적절하지 않다라는 당대표로서의 판단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당대표로서 잘 판단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가 당 게시판 갖고 싸울 때냐 이런 한동훈 대표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당 게시판 논란과 관련한 당대표의 입장이 나온 건데 좀 속 시원한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전혀 아니고요. 당에서 이제 그 법적 조치 예고했다는데 이거는 제가 알기로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신의 한 수나 이제 보수 유튜버들 있죠. 예. 이쪽을 이제 법적 조치하겠다고 예고한 거예요. 이거는 전혀 본질이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자중질환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본인 때문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옛날에 한동훈 대표 넣었을 때는 동맹인이다. 8명의 한동훈이 있더라. 이 말에 8명의 한동훈이 있는 건 어떻게 알았죠? 그 사람들의 인적 여러 가지 이제 인적 사항을 조회해봤으니까 동맹인이 8명이 있고 7-3년 한동훈이 없더라. 이거 알아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번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확인해보면 진원정이 진짜 본인 부인 진원정인지 아니면 이게 동명이인 진원정인지 아니면 이게 본인 부인 건데 도용이 됐는지 아니 부부란 게 매일 한 방에 같이 살고 있잖아요. 아니 당신 거야? 당신 아니야? 그럼 이게 도용됐네 빨리 고소하든지 이걸 20일 이상 끌어야 됩니까? 저는 이래 되면요 전부 이게 한동훈 가족으로 의심을 기정사실화 돼버리는 거예요. 예. 아니면 빛의 속도로 고소했거나 대응했을 거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예. 확인할 수 있잖아 가족이니까. 예. 근데 그 말을 못 하잖아. 이게 도용됐다. 동맹인이다. 본인 때는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못 하는 거는 그럼 이게 맞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의혹을 사잖아요. 저는 이게 맞으면 맞은 대로 또 이게 대응이 오겠지만 이렇게 시간을 끌 문제는 아니다. 예. 이 자중질환은 전적으로 한동훈 대표 본인 때문이라 봅니다. 예. 어쨌든 당원 게시판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속 시원한 해명이 안 나온다. 이런 지적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발언들을 좀 모아서 전해드리면요. 지난 14일에는 여러 가지 중요 사안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없는 분란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19일에 기자들이 재차 묻자 이미 말씀드렸다. 이렇게 간략하게 답변을 했고 어제는 또 좀 빼풀 안 받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답변을 한 거거든요. 뭔가 한동훈답지 않다. 한동훈답지 않은 답변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좀 정치로 보면 초짜잖아요. 워딩을 들어보면 속내가 다 드러나요. 자신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가족은 맞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속내가 드러나는 건데 그러면 이걸 뭐 당무감사를 하거나 조사를 해야 되는데 뭘 하죠? 아니 뭐 이 나라가 지금 김건희의 나라냐, 뭐 김건희가 대통령이냐 이런 내용이거나 또는 사설을 인용하거나 칼럼을 인용하는 건데 이런 거 가지고 당무감사하면 그러면 전체 당원들 다 감사해야 되지 않나요?
그럼 게시판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은 가감없이 자신의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게시판에다가 비판했다라고 해서 다 당무감사하면 게시판을 폐쇄하거나 아니면 명예훼손죄라든가 모욕죄가 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을 비판하면 이건 뭐 처벌된다라고 하는 뭐 입틀막 게시판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건 뭐 논의의 대상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아마도 용산에서 한동훈 대표를 또 다시 몰아내기 위한 지지율이 조금 오르는 것 같으니까 몰아내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논란의 게시판 글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성자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온 글에는 뭐 보수 정권 역사상 이런 뭐 영부인이 있었나 제가 일일이 읽진 않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고요. 뭐 모친 성명으로 올라온 글에는 뭐 김건희가 대통령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바타냐 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글들이요, 서정 변호사님. 이런 글 올리면 안 됩니까? 당원 게시판에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어서요. 지금 이제 그 이성훈 변호사님이 본질을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본질은 이게 그 글의 내용이 뭐 문제가 있다. 저런 비판 글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죠. 내용은 문제가 안 된다. 뭐 저는 그래 봐요. 근데 문제는 한 사람이나 특정 조직이 여러 사람의 그 아이디를 다 이게 계정을 이용해 가지고 계정이 뭐 10개든 100개든 이용해서 이걸 가지고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할 수 있잖아. 왜 김경수를 사면하냐? 사면하지 마라. 이렇게 글을 막 대대적으로 올리면 그럼 이게 모든 당원들의 뜻은 사면에 반대인데 대통령이 하는구나. 이렇게 여론을 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거예요. 뭐 저는 물론 뭐 만약에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맞다면 저런 글들을 올리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권당의 대표가 가족들 계좌 가지고 이게 대통령을 공개하는 것도 이게 부적절하죠. 저는 해당 행위로 봐요. 뭐 법적으로 이게 문제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거는 여러 계정을 가지고 여론을 이게 조작하는 거. 이거야말로 이게 정당 민주주의나 이게 반한다. 드루킹이 그것 때문에 꼭 이게 매크로 뭐 킹크랩 때문이 아니고요. 뭔가 이게 조직적으로 여론의 방향을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실제 당원들의 뜻이 막 이렇다 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인용한 적도 있어요. 보도된 적도 있고요. 아직 이게 뭐 한 조직에서 한 건지 정말 여러 명이 올린 건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수사를 계정이 의심스러우니까 글들 올린 시점이나 여러 개 한동훈 대표의 가족 계정에서 다 가족이 글을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걸 관리하는 분이 관리자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든 걸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올리면 아 이게 전체 당원의 뜻이구나. 이렇게 그 여론이 호도되는 이게 심각한 문제. 본질입니다. 가족이 진짜 쓴 게 아니라 가족 계정을 누가 관리하면서 여론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김경수 그때 사면할 때요. 갑자기 당원에 막 사면 반대 대통령이 왜 이러냐. 한동훈 대표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글들이 게시판에 확 올라와요. 그러면 이게 전체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반대하는구나. 사면은 대통령이 고유한 권한인데 이렇게 여론이 조작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핵심은 여론 조작이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여론 조작도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드루킹을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킹크랩이라는 기계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기계가 불리한 여론 조작을 하는 것들은 불법이지만 예를 들어서 용산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모여서 한동훈 대표를 비난한다. 이게 여론 조작입니까?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용산을 조직적으로 비난한다. 그런다고 해서 여론 조작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에 이 누군가를 비난했을 때 결국 잘못한 사람 쪽으로 비난이 더 가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언론이 정화되는 것이지 비난 자체만 가지고 이걸 조작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이게 여론 조작이고 불법이라고 한다면 당원 게시판에 있는 용산 지지 세력까지 다 같이 이번 기회에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도 뭐 드루킹까지 언급하면서 여론 조작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뭐 시점이 어떤 드루킹은 이제 선거에 이용하려고 그런 여론 조작을 했다는 거고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놓고 어떤 뭐 목적을 가진 여론 조작이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느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전체 국민 여론을 조작하기는 어렵고요. 거기에 접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명 많지는 않은데 제 말은 그 당원들의 뜻이다. 당원들의 여론을 조작하기는 딱 좋아요. 근데 그 글만 가지고는 조작이 안 돼. 왜 많이 안 보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가 언급을 해야죠. 예를 들어 이제 그 계정이 많은데 거기서 아까 제가 예를 드는 것처럼 그런 이제 글들이 확 올라오면 한동훈 대표가
당원 게시판을 봐라. 이렇게 글들이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올라오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이게 한동훈 대표 한마디 하면 언론들이 받았어요. 와,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뜻은 이렇더라. 그런 구체적 정황이 다 지금 확인된 건 지금 아니지 이게 제가 않습니까? 구체적 예. 언론사를 말하기는 그런데 예. 그게 몇 번 언급해서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제 말은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선거가 아니더라도 현안별이 많잖아. 현안. 예. 예를 들어 이제 뭐 그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을 중단해라. 요게 조직적으로 글이 당원들 게시판에 김건희 활동 중단해라. 이렇게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게 한동훈 대표는 봐라. 당원들이 압도적인 뜻이 김건희 활동 중단 아니냐. 예. 이렇게 말하면 또 그걸 받아서는 언론이 또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그 당원들의 최소한 의견은 조작이 가능한 거죠. 예.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비공개 게시판인데 이런 식으로 이번에 당무감사 들어가가지고 누가 어떤 내용 썼다가 다 알려지면 이 게시판의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게시판에 비난하고 욕설하는 것도 올려라. 그래야지만이 정책 집행을 할 때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용산을 비판하는 글이 올라왔다고 해서 당무감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권성동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 뭐 이렇게 계속해서 당무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당원들이 나만 아는 사람 있겠습니까? 다 당원권 자격 정지되고 당원권 박탈되면은 뭐 산으로 가지 않겠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에서 1심 유죄 판결 나오니까 지금 뭐 좀 기회가 또 금방 좋아졌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지금 당원 게시판 갖고 뭐라고 하지 말고요. 저작거리의 민심을 좀 여당이나 또는 대통령실에서 좀 파악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이번 당원 게시판 논란, 배우자가 장본인이라고 주장하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가 가족이 쓴 게 맞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법적 위험을 감수하고 이건 사실이다라고 아예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수사기관이 밝히든 한동훈 대표가 인정하든 시간 문제일 뿐인데 이게 이제 확정되는 순간에 사실 드러난다면 정치 생명을 고민해야지 뭐 대표직 따위가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대표직 문제가 아니라 정치 생명이 끊어질 수도 있다고 보세요? 이런 비열한 정치 공작과 여론 조작을 했는데 정치를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얼굴 들고? 그렇게까지 보고 계시는군요. 지금 장해찬 전 최고가 국민의힘 당원은 아니시죠? 네. 네, 그건 복귀는 지금 못하신 상태인 거죠. 당연하죠. 네. 복귀를 시켜주겠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근데 이 진실이 밝혀지면 자연스럽게 복귀가 되겠죠. 뭐 시간 문제입니다. 그 모든 것도. 당원 게시판에서 익명 게시판에서 대통령이나 여사를 비판하는 건 잘못된 겁니까? 그럼 거기에는요 대통령과 여사뿐만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 그리고 심지어는 장동혁 최고위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전하 이런 사람들에 대한 비판글도 차고 넘치거든요. 그러면 익명 게시판에서 그런 걸 하라고 만들어놓은 게시판인데 거기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글이 있었다고 해서 그거를 당무감사를 하겠다는 거는 기본으로 가능한 얘기도 아니고. 뭐 사실 여부는 뭐가 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한동훈 대표 가족이 정말 게시판에 그런 글을 쓴 게 맞다 이렇게 만약에 드러난다면 그게 어떤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죠 오히려. 예. 제 말은 그렇게 당당하게 예를 들어 우리 부인이고 뭐 장인 장모고 맞는고 그다음에 맞게 글을 썼다. 그러면 대통령이 요구하는 게 뭐 잘못됐냐? 이렇게 당당하면 이제 뭐 정치적인 공방은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도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게 자꾸 이게 익명 게시판 아니에요. 예. 익명 게시판은 진짜 신분수 마음대로 쓰는 거고 이거는 실명 확인된 게시판인데 다만 이게 이름 막 한 땡땡, 진 땡땡 이렇게 표시가 될 뿐이지. 이름 검색은 원래 안 됐던 거잖아요. 근데 실명 인정해서 들어가는 게시판은 예. 압수수색 들어오거나 하면 이게 내 이름을 걸고 쓰는 거예요. 그렇군요. 언젠가는 공개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영장이나. 예. 완전한 익명은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지금 이게 대통령 비난하는 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 계정을 이렇게 빌려서 조직적으로 여론을 한 방에 끌기 위한 이런 이게 팀이 있다. 이 의혹 때문에 지금 문제를 삼는 거지. 자꾸 이게 저는 차라리 한동훈 대표 가족이 뭐 당당하게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요구한 거 이거는 뭐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아니라 봅니다. 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만약에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은 정치 생명 뭐 거의 끊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던데요. 참 무서운 말이죠. 아니 누구를 비판했다고 해서 정치 생명이 끊기면 이게 뭐 민주정당이 아니잖아요. 이건 좀 심각한 얘기라고 생각되고요. 뭐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대통령과 그 가족을 비판했다. 뭐 이거 도덕적으로는 좀 문제는 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때 20%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지금 밖으로 외유하면 안 된다라든가 공개 활동을 하면 안 된다든가 인적 쇄신해야 된다든가 의혹 규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너무나도 국민의 다수가 원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그런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하고 만찬을 취소하고 독대를 안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난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데 아직도 한동훈 대표 몰아내기면 이준석 대표 몰아내고 김기현 대표 몰아내고 이제 한동훈 대표만 몰아내면 예. 내가 원하는 대표가 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국민의 지지율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어쨌든 뭐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얘기를 저희가 들려드렸는데 원래 앙숙이었던 이준석 의원과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최근에 급격히 가까워졌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적의 동지니까 예. 그건 불변의 법칙입니다. 예. 즉 한동훈 대표라는 게 공동의 적이 있다 보니까 됐는데 이번에는 이게 그 한동훈 대표가 확실하게 그 수세에 몰린 건 맞아요. 본인이 생각해도 이게 좀 괴로울 겁니다. 근데 이럴 때 제가 한동훈 대표에 조언하면요. 이럴 때 모든 걸 던지고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여기서 이게 또 시간 끌기나 아니면 이게 뭐 거짓말로 이게 돌파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자초정을 있는 그대로 국민한테 설명하고 당원하고 예. 그다음에 그 판단을 받아봐야죠. 경찰 수사를 기다릴 게 아니라 본인이 확실히 좀 진상 조사를 하거나 밝혀야 된다. 그렇죠. 예. 선제적으로. 예. 이거는 이제 뭐 당무감사나 제 생각에 경찰 조사까지 나중에 경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더 치명타입니다. 지금이라도 이게 정직이 최선이다 생각하고 모든 걸 솔직하게 이 골든타임이에요. 자기가 그랬잖아요. 김건희 여사 사과도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한동훈 대표도 이게 진짜라면 가족 이걸 모든 걸 밝히고 정말 이게 당원 국민께 죄송하다 이렇게 석고대지 사죄하는 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예. 만약에 사과를 사실일 해야죠. 경우 그러면 맞다면. 단언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맞다면 예, 제 맞다면. 말은 이게 그 김건희에서 사과 요구할 때 그 심정으로 예. 본인이 예스냐 노냐 내 가족이냐 도형이냐 이걸 분명히 밝히고 예. 그 이유를 가지고 이게 만약에 비난만 해도 잘한 행위는 아니잖아요. 당대표 가족이 조직적으로 대통령 비난한 게 그럼 이게 사과하고요. 이래야 됩니다. 그러면 정치 생명 끊는다는 거는 누가 끊는다는 게 아니고 예. 국민이 당원이 이걸 보고 이제 차기 대통령감이 되냐 아니면 이게 새 정치한다고 논 사람이 가족들 동원해가 저렇게 비열하게 대통령 욕이나고 있어? 이러면 이게 국민이 정치 생명을 끊는 거죠. 그러게 본인이 그 처분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뭐 경찰 수사 결과를 뭐 기다려보겠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당 대표 이제 리더십도 이렇게 되면 도마 위에 오르게 되는데 개파 간에 계속 불필요한 논쟁이 길어지니까 본인이 좀 예스냐 노냐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도 서정욱 변호사님하고 이 부분은 같은데요. 한동훈 대표가 밝혀야 될 때가 됐어요. 지금 뭐 묵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밝히는 것보다는 공식적으로 확실하게 한동훈 내 명의로 된 건 아니다. 예. 다만 가족들 명의로 된 것들은 뭐 이런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잘못된 게 없다. 오히려 나도 비판해라. 그리고 용산도 얼마든지 비판하라. 당원 게시판은 그런 곳이다.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보수층 지지자들에게 한동훈 대표의 또 이미지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인정하지 않더라도 예. 금방 인정되지 않을까요? 예. 용산에서 가만히 놔둘 것 같지 않은데요. 예. 뭐 묵시적 인정인데 이거를 뭐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대안이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이제 그렇죠. 지금 뭐 부인을 못하니까 묵시적이 예스죠. 맞다는 건데. 예. 근데 그보다는 저 솔직하게 하고요. 그러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는 이게 지금 조직 가족들 다 계좌 이용해서 대통령 영부인 비난하는 게 잘한 일입니까? 예. 대통령이 1호 당원입니다. 그는 이게 국민 앞에 석고대제 당원들 앞에 죄송하다. 뭐 본인이 직접 가족들 그것까지 관여 안 했더라도 내가 책임지고 사과하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뭐 당원들이 기회를 할지 이래 봐야지. 이걸 뭐 잘못한 게 없는 것처럼 이러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이성훈 변호사님이 뭐 이재명 대표 이야기하면서 게시판에 내를 욕해라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게 그 우리 이재명 대표하고요. 여러 가지 비판하다가 제명당한 백모 씨라고요. 친문 그분에게 유튜브입니다. 예. 당원 이게 제재해가지고 이게 제명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욕하다가. 예.
어쨌든 지금 두 분이 한동훈 대표가 묵시적 예스라는 것이다라고 이제 두 분이 너무 몰아가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진행자로서 그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증거도 없이 검찰이 또 나를 기소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추가 기소된 것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먼저 들어보시죠.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다. 이게 지금 검찰의 입장인데 룰라에게 적용됐던 브라질의 검찰의 입장이 있었죠.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다. 똑같습니다. 네, 소고기 사고, 과일 사고, 법카 긁은 거 내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어딨냐. 증거도 없이 또 기소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 과거에 김혜경 여사가 이 부분과 관련해 사과를 한 적이 있어요. 배모 씨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관리를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되고 또 일부 이번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도 기소가 돼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 부분에 있어서 사과를 드린 건 맞는데 이재명 대표가 관여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기소한 것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뭐 제너시스 차량이 김혜경 여사 집에 세워져 있었다, 주차가 돼 있었다. 이것만 가지고 그 차량에 대한 전체 리스비를 기소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적으로 사용됐는지 사적으로 사용됐는지 이 차가 며칠 정도 주차가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들을 따져봐야 되는 건데 그냥 통으로 그냥 리스비 전체를 그냥 기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입증이 어려워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이런 식으로 일단 기소해놓고 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어 놓고 뭐 무죄 되면 어쩔 수 없지 이 정도 수준의 기소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거가 탄탄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가 된 거다. 나는 룰라 대통령과 비슷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죄가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검찰에 가봤습니까? 검찰에 오라는데 소환도 불응하고요. 김혜경 씨 재판 선거법 있죠. 이게 비슷한 케이스거든요. 법카. 거기 소송 기록만 26,000쪽이에요. 26,000페이지 어마어마한 증거가 쌓이는데 본인이 뭐 기록을 복사해가 봤습니까? 검찰이 무슨 증거를 들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대표적인 증거만 조명현 씨 있죠. 조명현 씨만 10번 이상 조사받으면 이게 모든 걸 진술하고 다 이게 녹음하고 다 사진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청담동에 일제 샴푸 사오면요. 그러면 이게 또 공무원이 현금으로 보내줘요. 그 공무원도 조사했어요. 또 이게 조명현 씨 전임 또 여성 공무원도 지금 퇴직했지만 또 조사했고요. 그다음에 그 과장들부터 지금 비서실장 한 분이 대표로 기소가 됐잖아요. 그 비서실장은 그럼 이게 왜 허위로 전부 이게 내역을 적을까요? 저는 비서실장 억울하다 봐요. 자, 그럼 이게 법카는요. 저희 로펌의 법카도 제가 쓰는 건 제가 최종적으로 대표로 사인합니다. 이재명 대표 법카는 이재명 대표가 보고 내역을 보고 진짜 만약에 공무원이요. 개인적으로 음료수 하나 사모으면 이재명 대표 잡아낼 겁니다. 그러고 해고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 정도로 이게 철저하게 체크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자기가 한 것도 1억 600 가장 확실한 것만 했거든요. 배모 씨는 1억 3,800이에요. 그중에 이재명 대표 확실한 것만 기소한 겁니다. 따라서 저는 26,000페이지의 기록과 수많은 증인이 있고 그다음에 비서실장까지 기소가 됐는데 지금 와서 아무 증거가 없다? 이 말이 안 되고요. 관용차도 그래요. 본인이 타는 차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인이 타는 차가 아예 그냥 옆에 주차장도 얻었고 거기에 상주돼 있고 다 일진 내역까지 확인하고 검찰이 기소하지. 검찰이 그걸 허술하게 이재명 대표 기소했다 무죄라면 책임질 겁니까? 당시 도지사가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검찰은 확보를 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견해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1심 판결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이거 너무 지나치게 제약이 많다. 이거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선거법 1심 판결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법 개정 주장이 좀 너무 개인의 이익과 관계된 게 아니냐 이런 또 좀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형인데 이걸 1000만 원으로 바꾸겠다. 이건 예. 뭐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것이라고 비난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뭐 법관이 집행유예 또 선고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 개정 자체는 지금 시기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다라고 예.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금 당이 434억을 토해내는 이런 판결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건 야당을 상당히 위태롭게 하는 거거든요. 존립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개인은 개인대로 방어를 하고 예. 민주당도 환수당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나름대로 방어를 할 수 있도록 형사상 보조 참가라고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에서는 아무런 입장 표명도 못한 채 그냥 판결대로 환수당하고 당의 존립이 위태롭고 당사도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들 그리고 또 정치인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가 더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예. 공직선거법 개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11월 14일과 15일 굉장히 기묘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습니다. 14일에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는 내용의 믿어지지 않는 법안이 박희승 의원 등의 민주당 발의로 발의됐습니다. 15일 당일에는 선거 당일이었죠. 역시 민주당의 박희승 의원 등이 발의한 것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직선거법상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 그리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이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바꾸겠다는 법률안을 그 당일날 발의했습니다. 고액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데 그거를 아예 기준을 낮춰서 이재명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라는 아부성 법률인 거죠. 네.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자 민주당이 이제 발의한 법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고 예. 공청회를 얼마 전에도 한번 했어요. 예. 민주당 의원들이. 예. 지금은 허위사실이 뭐 재산 또는 이게 학력, 전과 이런 거는 허위사실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법에는 재산, 뭐 전과, 학력 가다가 행위라고 돼 있어. 행위. 자신의 또 행위를 허위사실로 해도 처벌한다. 예. 이재명 대표가 거기 다 걸리는 거예요. 국토부의 협박 때문에 4단계 올렸다. 이게 행위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 행위, 요걸 삭제해버리자. 이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 처벌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어떠냐? 일반적으로 이제 그 형벌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불소급의 원칙이야. 근데 당사자한테 유리하게 처벌 조항이 없어진 경우는 소급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면소 판결하게 돼 있습니다. 면소 판결이요. 예, 공소를 면하는. 예. 그럼 이게 법이 만약에 행위 부분이 허위사실 공표의 행위 부분이 삭제가 됐다. 예. 근데 이재명 대표 대법원까지 확정되기 전이다. 예. 이러면 이게 그 법원에서는 면소입니다. 당장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되는 항소심에서 거예요? 면소 판결 해야 되는 거예요. 면소 판결. 법이 그럼 통과되면. 그 죄목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이게 저 간통을 내가 재판하고 있는데 예. 간통죄가 폐지됐다. 예. 그러면 이게 면소하는 겁니다. 똑같은 예, 거예요. 예. 따라서 이거는 어마무시한 이게 저는 업무라 봐요. 이게 1호 수혜자가 왜 이재명 대표가 돼야 됩니까? 옛날에 조국 장관도 공보준칙 바꿔가 정경심 1호 수혜자더니 이번에 이거 법을 바꿔가지고 1호로 득 보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원래 저는 국회에서 이런 논의는 있었어요. 예. 허위사실 공표 범위가 너무 넓다. 좀 좁히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가 1호로 수혜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에 법률 개정이 되면은 항소심부터 벌써 그 달라질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그 빨리 되면. 근데 법안이 그래 빨리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거부권도 있고 저는 안 될 거라고. 예.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이 아무리 추진하려고 해도 대통령이 이런 내용이라면 좀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좀 높은 거 아닙니까? 거부권 행사하겠죠. 예. 본인은 대통령이 당선됐으니까요. 근데 앞으로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다 허위사실 공표죄 걸릴 수밖에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압수수색을 다 해봅시다. 그런 장모는 사문서 위조 한 340억 정도 위조가 인정됐죠. 그리고 27억 원에 대한 과징금 명의신탁으로 걸리게 됐어요. 그러면 장모가 10원 한 점 피해 준 적 없는데 피해를 줬다라고 한다면 이게 허위사실 공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윤석열 표식 검찰이 이 정도로 상당히 압박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대선에서 패배한 분들은 다 허위사실 공표에 걸려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할 것을 보여줍니다. 네, 어쨌든 뭐 선거법 개정 움직임까지 보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뭐 총력 대응하는 모습인데 이건태 의원을 또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더라고요. 법률 대리인을 뒀다는 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아마 이제 그 대변인 법률 대변인이죠. 법률 대변인이죠. 대변인을 법률 대변인.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정당 역사상 이런 직책이 원래 있었습니까? 법률 대변인이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제가 아는 한 우리나라 역사상 이런 직책은 듣도 봐도 못한 어떻게 그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이재명 개인의 아무리 대표지만 개인의 어떤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대변인으로 공당의 대변인이에요. 대장동 변호를 맡았던 분이라고 그러던데요. 저분은 이게 그 정진상 변호인이죠. 정진상 씨 변호인이군요. 거기 부천의 2명 중에 김기표 의원은 김용, 그다음에 이건태 의원은 정진상 변호를 맡았던 분이죠. 근데 저는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질문이 있으면 언론인들이 궁금하면 이게 전부 이건태 의원한테 물어봐라. 이런 게 대변인을 둔 거 아니에요. 아마 그 이유는 뭐냐면 434억을 민주당도 그 반환해야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아마 둔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는 434억은 뭐 법의 효과에서 부수적으로 따르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대변인을 국회의원을 이재명 개인 사건의 대변인을 둔다. 이거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법률 대변인도 두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개인 변호에 들어가는 그 뭐 돈이라고 할까요? 그런 변호인비도 그럼 당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법률 대변인은 대변인이기 때문에 다른 대변인은 실은 법률적인 문제가 너무 복잡해서 대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법률 대변인을 뒀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당에서 뭐 지원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형사사건에는 이재명 대표 변호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법률 자문을 해야 되는데 이 법률 자문만 가지고는 지금 민주당의 입장이 굉장히 딱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빨리 이건 형사상 보조 참가 제도를 신설해서 민주당이 민주당의 이름으로 자신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명백하게 불법인 게요. 지금 예를 들어 이재용 부회장 변호사비를 삼성그룹이 대주는 거와 똑같아요. 이재명 대표 개인 변호사비를 민주당이 대준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 말은 그래 되면 이제 그 정치자금법에도 걸리겠지만 저는 뭐 형법상의 그 횡령 배임 있잖아요. 왜 공당의 자금을 이재명 대표 개인 변호사한테 대줍니까? 이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서정욱 변호사님 끝으로 간략하게요. 이번에 위증교사 재판도 생중계 불허 결정이 나왔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아마 이제 그 전에 선거법도 불허하는 게 이재명 대표 이익을 위해서 한 거거든요. 이번에도 이게 어차피 중환형이 나올 걸로 예상돼요. 근데 중계까지 하면 2번 죽이잖아. 저는 선거법 똑같은 취지라 봐요. 선거법도 불허하니까 불허하고 다만 형량은 좀 중환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형이 나온다는 건 뭐 개인적인 전망이신 거니까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와 이승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포와 인천 등 접경 지역의 주민들이 매일 새벽 귀신 소리 같은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수면 장애와 스트레스 등으로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북한과 인접한 인천 강화군 한 마을입니다. 새벽이 되자 대남 확성기를 통해 들짐승 울음소리가 들리고 귀신 소리까지 들립니다. 밤새 섬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밤에 소음이
정말 일반인들은 듣지 않고서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극심하거든요. 그 소리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서 새벽 깨기도 하고 진짜 그 소리가 너무 개의해서. 실제로 인천 광화군이 대남방송 피해가 집중된 송해면 일대 주민 7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10% 정도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경기 김포시에서도 비슷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월곡면 등 접경지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검사를 진행했더니 2명은 고위험군, 27명은 관심군으로 진단됐습니다. 고위험군과 관심군 대부분은 70대에서 80대 고령자들로 수면 장애, 스트레스, 불안 증세 등을 보였습니다. 김포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치료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 1회 계속 전화 상담할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재평가해서 재평가하고 또 본인이 동의하시면 정신과 전문의도 진료를 연계를 할 거예요. 주민 피해가 잇따르자 김포시와 인천시는 북한 소음 방송이 가깝게 들리는 주택에 방음창 같은 방음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기업 소유의 공장 40여 개를 무단으로 가동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개성공단 내 차량과 인원 출입 등을 볼 때 우리 기업 공장 시설을 무단 가동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개성공단 시설이 북한에 있는 여느 시설보다 비교적 양호하고 생산 기반 시설이 있기 때문에 무단 가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동향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보이죠. 군 장교들이 일제히 김 위원장에게 격려를 하는데요. 계단에 올라선 김 위원장, 한 장교에게 악수를 건넵니다. 그런데 이 악수, 장교는 손을 내리지 않고 자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손을 내리고 악수를 하게 되는데요. 6초 정도 기다린 끝에 결국 악수에 성공을 한 겁니다. 악수를 건넨 김정은 위원장의 손이 민망해진 모양새가 됐습니다. 네, 미국의 뉴멕시코주에서 한 남성이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요, 가족을 해친 살인 용의자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신문을 받는 듯 하더니 혼자 남겨지자 이렇게 돌연 벽에 발차기를 시작했습니다. 네, 쾅쾅 몇 번 치고 나니까 벽에 서서히 구멍이 생겨버렸는데요. 이 구멍 속으로 이 남성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위가 보안 카메라에 고스란히 기록됐고요. 결국 다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 살인과 증거 조작으로 모자라 도주 및 재산 손괴 혐의까지 더해져서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고 합니다. 한 여성 무용수가 빨간 치마를 입고 불 주변에서 춤을 춥니다. 긴 치마를 펄럭이면서 빙글빙글 회전하기도 하는데요. 잠시 후에 다시 앉으려고 하는 이 순간 빨간 치마에 불이 붙어버립니다. 당황한 무용수, 불을 꺼보려고 치마를 펄럭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급기야 치마를 벗어서 이렇게 불 속에서 탈출하고 마는데요. 무용수는 다행히 경미한 화상을 입은 정도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중국의 한 공연장에서 선보였던 이 춤은 불을 피워서 그 주변을 도는 활용춤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리 공연이라지만 이렇게 불 가까이에서 춤을 추는 건 위험해 보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의 한 놀이동산인데요. 놀이기구가 공중에서 이렇게 멈춰버려서 무려 22명의 사람들이 하늘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빠르게 회전하는 놀이기구인데요. 기술적인 문제로 2시간 동안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리프트를 동원해 정비사가 다시 놀이기구를 지상에 내린 뒤에야 공중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탈출할 수 있었는데요. 오랫동안 하늘에 떠있던 일부 이용객들은 다리가 풀려서 휠체어를 타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돈만 내면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중독자들에게 무제한으로 투약을 해준 의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범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정상 처방을 한 것처럼 식약처에 허위 보고까지 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불 꺼진 병실 안으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병원 직원을 겹겹이 둘러싸는데
그 주변으론 침대에 누운 채 그대로 얼어붙은 환자들 모습도 보입니다. 의사 서모 씨 일당은 병원 안에 이렇게 별도 공간을 마련해놓고 프로포폴을 전문적으로 불법 투약하고 판매했다 적발됐습니다. 중독자들이 대금을 결제하면 원하는 만큼 제한 없이 투약해준 것으로 조사됐는데 지난해 11월부터 7개월 동안 400여 차례에 걸쳐 시가 14억여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해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독자 한 명이 많게는 한 번에 1,800만여 원을 냈고 하루 10시간 넘게 프로포폴을 연속해서 투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폭력 조직원 2가 이제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자금 관리를 했었는데요. 난동을 피울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투약자들, 중독자들을 제압하는 용도로도 서 씨는 무관한 사람에게 마치 의료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해준 것처럼 식약처에 허위로 보고하며 범행을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덜미가 잡히며 서 씨 등 7명이 구속 상태로 중독자 등 24명이 불구속 상태로 각각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범행을 처음부터 기획한 총책 윤모 씨의 행방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나이지리아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로 나이지리아인 국내 유통책과 캐나다인 운반책 등 17명을 검거하고 스웨덴 국적 운반책 등 6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20만 명이 동시에 투약이 가능한 분량인 시가 200억 원 상당의 필로폰 6.15kg을 압수했는데 2kg가량은 이미 유통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필로폰을 초콜릿인 것처럼 포장을 하거나 가방에 커피 가루를 묻혀 마약견의 탐지를 어렵게 해 공항을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세금은 내지 않고 경마와 경륜, 슬롯머신으로 벌어들인 고액의 도박 당첨금을 수표로 수령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들이 과세당국의 추적망에 무더기로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도박 당첨금을 숨긴 체납자들과 수입 명차 리스와 고가 와인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696명에 대해서 집중 추적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체납추적팀의 탐문 수색에서 김치통과 금고에 숨겨놓은 현금과 골드바 등 11억 원이 징수됐습니다. 또 족자와 추나첩 등 다수의 고가 미술품과 귀금속, 고가 와인 등이 다량으로 압류됐습니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허위 투자 사이트를 만들고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6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로 총책 20대 A씨 등 100명을 붙잡아 2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허위 투자 사이트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고 실제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여 65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도한 뒤 범행을 시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신문용지 제조사들이 가격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1년 9개월간 이 짬짬이로 신문용지 가격을 올린 전주페이퍼와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이 사건의 가담 정도와 조사 협조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주페이퍼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저작권 분쟁 중에 숨진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 기억하실 겁니다. 작가의 유족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이우영 작가가 숨진 이후에 지금까지 과정과 또 제도 개선은 어디까지 이루어졌는지 박순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입니다. 출판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 때문에 이우영 작가 자신도 캐릭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출판사가 이 작가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까지 냈고 결국 작가는 지난해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번엔 작가의 유족이 출판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출판사가 낸 소송도 끝나지 않은 상태라 결국 검정고무신 사태는 복잡한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됐습니다.
2015년도에 남편하고 제가 같이 실수특급이라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이 형설에서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동의나 어떤 의논이나 뭐 이런 사전 협의 하나 없이 출판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돼서 이우영 작가가 숨진 이후 제도 개선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만화와 웹툰 분야의 표준 계약서가 새로 만들어졌고 법률 지원센터도 만들어져 체계적인 자문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창작자들의 권리 증진뿐만이 아니라 그 콘텐츠 사업자들과도 같이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법안들이 올라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다 모두 폐기된 상태라 그 부분에 있어서 무척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콘텐츠 사업자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2의 이우영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창작자의 권리가 지켜져야 산업도 함께 발전한다는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박순표입니다. 단 음식을 먹으면 처음에는 강렬한 단맛이 느껴지다가 시간에 따라서 점점 약하게 느껴지는데요. 혀에 있는 세포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며 감도를 조절한다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달콤한 사탕입니다. 입에 막 넣었을 때는 정말 달게 느껴지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처음 같은 강한 단맛은 느낄 수 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감각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어두운 곳에 가면 처음엔 눈앞이 깜깜하지만 홍채가 빛을 조절해 곧 어둠 속을 볼 수 있듯이 혀도 지속하는 맛에 대한 정보는 줄여서 느끼도록 설계됐습니다. 우리 몸이 지속하는 감각보다는 새로운 자극이나 위험에 더 집중하도록 진화한 겁니다. 혀 미뢰 하나의 세포 수는 100여 개. 이 중 맛을 느끼는 수용세포는 절반 정도인데 나머지 절반인 미각 교세포는 맛 수용체가 없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걸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생쥐의 혀에 단맛을 직접 흘려봤더니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맛을 느끼는 세포의 단맛 적응 능력을 단순한 구경꾼으로 여겨졌던 미각 교세포가 적극적으로 돕고 있었던 겁니다. 미각 수용세포에서 반응을 하면서 특정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그 분비된 물질에 대한 수용체를 이 미각 교세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거고. 같은 단맛이라도 성분에 따라 맛의 감도가 달랐는데 설탕이 다이어트 콜라에 사용되는 감미료보다 단맛 지속 시간이 길었습니다. 맛을 정량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중에 첫 단계 혀인데 되게 이전엔 간단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연구를 해볼수록 상당히 복잡한 정보 처리가 일어나고 있고. 연구진은 단맛뿐만 아니라 쓴맛, 짠맛, 신맛, 감칠맛에서도 같은 맛 적응이 일어난다며 각각의 맛이 뇌에 전달되기까지의 과정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앞서 미국은 대규모 공습이 임박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했다며 자국 대사관을 폐쇄하고 직원들을 대피시켰습니다. 영국에서 지원받은 공대지 순항미사일 스톰 섀도우도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로 발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핫한 이슈를 전문가에게 묻는 이슈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영국에서 지원을 받은 스톰 섀도우 미사일을 러시아 본토를 향해서 처음으로 발사했습니다. 미국이 지원한 이 지대지 탄도미사일 에이테크스에 이어서 연일 장거리 무기로 공세에 나선 건데요. 미국과 영국 등 서방 발러 전선의 개입이 점차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정권 교체기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트럼프 당선인과 지금 현재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것은 뭐 국제사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권 교체기에 지금 말하자면 좀 철학적 질문에 조금 직면을 한 거예요, 국제사회가. 예. 그러니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전쟁을 계속할 거냐. 예.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영토 회복이죠, 원상 회복.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불가피한 수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외교를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고 지금 전쟁, 무력 충돌을 불사해야 되는 그런 이제 딜레마적인 상황이냐, 아니면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추구하는 것처럼 미국의 이익만을 이제 도모하기 위해서 평화 안정을 추구할 거냐. 예.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미국 바이든 행정부하고 유럽의 동맹국들은 전자를 택한 거죠. 예. 정의 실현을 하기 위한 지금 전쟁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그동안 방어용 무기로만 쓰도록 했던 그 무기들이 이제 공격용으로 사실. 네, 미국은 미사일에 이어서 대인 지뢰에 대한 사용 허가까지 내줬습니다. 우크라 러시아 전쟁에 대전차 지뢰만 집어넣었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의 금기를 깨버린 건데요. 지금 시점에 이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상 이제 미국의 대인 지뢰 정책은 정부마다 조금씩 달라져 왔어요. 옛날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 대인 지뢰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의 대인 지뢰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트럼프 대통령 때 이걸 한번 뒤집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다시 이것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제외한 다른 데는 대인 지뢰를 이렇게 지원해주거나 대인 지뢰를 이제 이렇게 매설하지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인 지뢰를 다시 허용을 해준 거잖아요. 이것은 그만큼 러시아의 공세가 강화되었다는 거고, 자칫 잘못하면 우크라이나가 패배 위기에 몰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서 이 대인 지뢰를 허용을 해줬는데요. 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가 올해 빼앗은 우크라이나 영토는 작년에 비해서 6배나 늘어났습니다. 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일부 점령했던 쿠르스크 지역의 절반을 탈환하며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인데요. 핵카드까지 꺼낸 러시아의 총력 공세와 서방 반러전선의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로 당분간의 확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층 격화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70마리가 넘는 동물을 북한에 선물했습니다. 두 나라는 올해만 수차례 상대국에 동물을 보내면서 밀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평양에 도착한 수송기에서 동물을 실은 화물 상자들이 조심스럽게 내려집니다. 동물들은 곧바로 평양 중앙동물원으로 옮겨져 적응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모스크바 동물원에서 북한으로 이송된 동물은 모두 70여 마리. 아프리카 사자와 불곰, 야크 등이 처음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물을 수송한 러시아 대표단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 국민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В меж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отношениях исторически животные занимали важное место. Их дарят знак поддержки, доброты, заботы. 러시아와 북한은 올해 들어 수시로 동물을 주고받으며 전례 없는 밀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엔 모스크바 동물원에서 독수리와 두루미 등을 북한에 기증했습니다. 양국 관계를 군사동맹으로 격상한 푸틴 대통령의 방북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풍산계한상을 선물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과거 김정은 위원장이 타고 백두산에 오르기도 했던 품종의 말 24피를 북한에 수출했습니다. 이번 동물 기증과 별도로 평양에서 열린 경제협력 회의에선 양국으로 가는 전 세계의 운항 편수를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동부 지역뿐 아니라 대도시에서 출발하는 직항편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갖고 각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크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 등 국제 현안부터 경제 통상 분야까지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로 본격적인 견제에 나설 태세입니다. 이경화 기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국빈 자격으로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를 방문했습니다. 대대적인 환대 속에 대통령 관저에 들어선 시 주석은 룰라 다시오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은 중국과 브라질이 서로 황금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양국 관계 발전에서 최고의 순간을 맞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우크라이나 문제 등 주요 국제 현안에서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을 놓고 미국 주도의 반러시아 진영과는 다른 입장에 서 있음을 드러낸 겁니다. Com relação à crise na Ucrânia, enfatizei várias vezes que não existe solução simples para o assunto complexo. China e Brasil emitiram os entendimentos comuns. 룰라 대통령 역시 무력 분쟁에 휩싸인 세계에서 중국과 브라질은 평화와 외교, 대화를 우선시한다며 힘을 실었습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37개 분야의 협약을 체결했는데 특히 공들인 것은 경제 협력입니다. 트럼프 집권 2기 출범으로 관세 폭탄 등 거센 무역 장벽에 직면할 중국에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시장이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함께 신흥국 경제협력체 브릭스 회원국인 브라질은 중국의 투자가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Estabelecemos sinergias entre as estratégias brasileiras de desenvolvimento, como a nova Indústria Brasil, o Programa de Aceleração do Crescimento, o Programa Rota de Integração Sul-Americana. 남미 좌파의 대부로 불리는 룰라 브라질 대통령은 미국 대선 전 트럼프 당선은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트럼프 견제라는 공통 분모로 묶인 두 정상은 내년 7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나 밀착 행보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비트코인 가격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어디까지 순풍을 탈까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랠리에 최대 수혜준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요. 네. 어디까지 올랐습니까 지금? 현재 이 예. 달러로는 96,000달러를 작년에 예, 또 돌파를 예. 했었고요. 우리 원화 기준으로는 1억 3,500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특이한 것은 김프라고 하죠. 김치 프리미엄이 거의 붙질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워낙 지금 국내 거래가 활발해서 거의 시가를 달러 베이스 시가를 거의 추종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고요. 물론 이제 선거일 전부터 트럼프가 우세하다 할 때부터 코인 시세 자체가 좀 이제 상승세를 타기는 했지만은 예. 대통령 선거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거의 50% 가까이 비트코인만은 급등을 한 거고요. 그 외에 알트코인 중에서 도지코인 뭐 이런 것들은 3배 이상 또 오르게 되는 그야말로 현재 트럼프 랠리에 여러 가지 수혜가 있잖아요. 뭐 방산업종, 국내에선 조선업종 등등이 있지만은 예. 하나를 꼽으라면 코인이죠. 네, 뭐 그럴 수밖에 그래서 없습니다. 평론가님 출연할 때마다 이 질문을 해서 반복을 네. 안 하려고 해도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이거? 그건 뭐 예상 불가인 예. 것 같은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를 보면 진심인 것 같아요. 진심, 예. 코인의 진심이죠. 코인의 진심이고 자신이 선거 기간 동안에 해왔던 말들, 가령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 예. 뭐 미국인들이 앞으로 코인을 특히 비트코인을 통해서 부자되게 만들겠다. 이 이야기를 현실화, 실행에 옮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하나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에 지금 가상화폐 정책을 전담하는 자리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예 이제 가상화폐 따로, 주식 따로 이러지 말고 하나를 통합해서 아우르는 투자 자산 혹은 일종의 자산으로 성립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좀 해야 될 작업들이 많죠. 특히 입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막 그런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상 자산 정책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위원회 형식의 부서를 만들 그럴 거라는 이제 속보가 전해졌는데 예. 지금 모양새가 이미 주변에 거의 친가상화폐 인물로 채워져 있고 예. 증권거래위원회 SEC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실은 가상화폐 전문 인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려고 예. 하거든요. 예. 그런데 또 부서까지 만든다? 여기에 부분은 저는 좀 약간 의문이기는 한데 이제 그런 보도는 나와 있습니다. 나라를 이렇게 코인 공화국으로 거의 만들겠다는 건데 트럼프 당선인이 무슨 정책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공들이는 거는 어떤 배경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해석이 예. 가장 분분한 것 같아요. 예. 무엇보다도 일기 시절 이제 집권 처음에 했었을 때는 오히려 이 코인 암호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신기루고 사기다. 예. 그러다가 이제 2.0 시대부터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 암호화폐에 트럼프가 이렇게 빠지게 만들었는가? 트럼프는 왜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코인 시장에 이렇게 진심인 건가? 예. 특히 비트코인은 너무도 진심이거든요. 예.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있는데 그 속내는 누가 알겠냐마는 예. 그중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유력한 것이 이제 코인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법정 화폐라든가 어떤 특정 담보와 똑같이 움직이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요. 가령 미국의 달러와 똑같은 가치로 움직이는 뭐 테더 같은 것들은 정말 대중화됐고 이제 많이 돼 있거든요. 그 스테이블 코인에서 이유를 좀 찾는 이제 시선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빚더미 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미국의 빚이 33조 달러가 넘어요. 그렇군요. 4경 원이 넘는.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요. 국방비에 쓰는 돈보다 재무부가 이자 내는데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예. 이 달러의 위치, 달러의 하나의 위상도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둔다면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우리는 그냥 턱턱 우리 원화를 바꿔가지고 국내에서 우리 자산거래소로 이제 코인을 살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 외의 나라들은 일종의 이런 테더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꾼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방식이니까 또 하나의 달러 수요가 코인을 통해 가지고 펼쳐지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 쪽에 오히려 우회적으로 노려서 달러의 위상을 조금 더 유지할 그런 토석이 아니냐라는 건데 이 해석은요 트럼프가 말한 해석이 아니라 예. 그럴 것이다. 그럴 예.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나 느닷없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런 건데 자, 왜 그렇게 비트코인을 이렇게 트럼프가 꽂혔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그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뭐 내년엔 더 오를 거다. 뭐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아무리 상승세를 타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불안정하다. 네.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는 좀 안전 자산화 이 움직임이 좀 빠르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이제 어제였었죠. 어제 새벽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방금 뭐 미사일 예. 그러니까 러시아를 향해서 미국에 받은 바이든이 공급했던 그런 미사일도 발사를 했다라고 하고요. 오늘 새벽에 뭐 영국제 미사일도 예. 쐈다고 이제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발사를 하고 나서 러시아가 핵 교서, 우리 뭐 핵 독트린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거를 바꾼다고 바로 천명하지 않았었습니까? 예. 상대국이 핵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핵 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나라가 자신을 공격했다면 자신도 핵 무기를 쓸 수 있다. 이제 어마어마한 이야기였었습니다. 예. 그래서 장 초반에 주식시장도 흔들렸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예. 그때 동시에 3대 안전자산이 다 올랐어요. 우선 금 가격이 금 가격? 올랐고요. 예. 두 번째가 미 국채 예. 가격이 올랐고요. 예. 그리고 덩달아서 올랐던 게 비트코인이거든요. 이제 안전자산 등극한 겁니까? 버젓이 올라와서 예. 오히려 상승률이라든가 수급 쪽에서는 비트코인의 돈들이 더 많이 몰려서 그렇군요. 아 이제 위기 때 금, 뭐 위기 때 미국 국채 이러다가 위기 때 비트코인 이런 시대가 이미 찾아왔구나라는 예.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 보면 요즘 이게 코인 들여다보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네. 아 코인 없으면 박탈감 느낀다 이런 지금 말까지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여기저기 다 코인만 많이들 하고 계시는 예. 것 같고요. 거래 대금으로 확인이 되는 게 물론 이제 암호화폐는 이제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국내 증시와 동등 비교는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 일일 거래 대금이 33조, 34조, 30조 원입니다. 암호화폐 우리 5대 거래소 자산 시장이. 근데 코스피 코스닥 합쳐도 20조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만 놓고 보면 우리 국민들은 암호화폐 쪽 거래에 훨씬 더 많이 빠져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죠. 트럼프 당선인이 뭐 코인에만 꽂힌 게 아니고 네. 요즘에 이분에게 꽂혔습니다. 머스크와 엄청나게 많은 일정을 함께 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또 이제 우주선 발사도 함께 참관했다고 하는데 네. 뭐 브로맨스를 넘어서 뭐 공동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가까운 게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의 화합이 미국 경제를 또 흔들리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떤 이미 흔들고도 방향으로 간다고 있고요. 볼 수 있을까요? 예. 모르겠습니다. 이제 트럼프란 인물이 또 이 정도까지 누구를 신뢰해서 예. 전권을 주고 그런 스타일은 좀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좀 딱 맞은 걸까요? 뭐 어떤 게 통한 뭔가를 걸까요? 받겠죠. DNA 예. 속에서 예. 뭔가를 받겠지만은 예.
항상 자기 밑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내각 인선도 예. 첫 번째가 뭐 미국에 대한 충성심도 로열티도 있지만은 예. 더 뽑는 그 기준이 인선 기준이 자신에 대한 트럼프 본인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를 놓고 보면 유일하게 칭찬을 이렇게 많이 한 인물은 일론 머스크가 예. 저는 거의 유일하다고 보거든요. 뭐 슈퍼 지니어스, 슈퍼 천재라는 예. 이제 표현도 썼는데 문제는 이렇게 전권을 주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상당 부분 이제 여기에 그 전권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뭐 잘 알다시피 정부 효율성위원회, 정부 효율성 부서의 수장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 이름 자체도 낮입니다. 본인이 만든 밈코인 도지코인을 예. 정말 희화해가지고 뭐 디파트먼트 오브 가버먼트 이프션시 도지를 똑같이 해가지고 됐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하는 일이 예. 규제 철폐, 그다음에 정부 지출 효율화거든요. 예. 이 중에 이 규제 철폐 쪽을 놓고 보면 하나하나 앞으로 해야 될 그 흘러나오는 인수위에서 흘러나오는 내용들이 본인에게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게 좋은 쪽으로만 규제들이 풀어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전반적인 얘기는 아닌 거고.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잘 보면 예. 미국 경제가 앞으로 나아갈 쪽의 규제예요. 가령 자율 규제, 주행 관련한 예. 규제를 철폐한다. 우주 항공에 대한 규제를 철폐한다. 이게 또 향후 미국의 뭐 미래 먹거리가 또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겸사겸사 현재 놓고 보면 그런 용인하는 것이 트럼프가 또 머스크의 행보가 본인과 본인 회사에도 유리하지만 그게 또 결국은 미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또 봐주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공무원 보여져요. 감축이나 주 100시간 노동까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같아요. 기업 문화도 확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트럼프 자체 아니 예. 일론 머스크 자체가 구조조정의 뭐 또 달인이라고 보여지니까요. 예. 앞으로 두 사람의 브로맨스가 미국 경제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네.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끝으로 엔비디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실적 발표했는데 깜짝 실적 나온 거죠? 네. 그런데 시간 외에서 주가는 오히려 한 2% 넘게 빠지고 있고요. 트럼프를 기점으로 해서 두 기업의 위치와 위상과 주가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는데 이제 엔비디아와 테슬라입니다. 예. 엔비디아가 오늘 아침에 오전에 이제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엄청 잘 나왔습니다. 달러로 보면은 매출이 거의 350억 달러가 넘었으니까 우리 원화로는 거의 50조에 가깝죠. 49조 원대였었고 예, 예. 항상 우리 주식 뭐 투자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컨센서스라고 하잖아요. 시장의 전망치가 있는데 뭐 매출, EPS 뭐 싹 다 전망치를 맞췄거나 다 웃돌았고요. 예.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포워드 가이던스 역시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예. 그게 매출액 증가율입니다. 이번에 보면 이 350억 달러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 보면 94% 증가. 그러니까 예. 우리로 따지면 매출이 2배 늘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로는 만족 못해. 왜냐? 직전 분기 혹은 전전전 향후 세 분기를 놓고 보면 기본이 매출 증가율이 300%들 뭐 다 넘는 그러니까 뭐 이 300%에 가까운 2배, 그러니까 3배씩 늘어나는 이제 예. 이런 상황들만 보니까 200% 뭐 250%대만 보다가 이번에 94% 증가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주가의 실망감이 함께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너무 높고 이제 못 예. 맞추고요. 못 맞출 예. 수밖에 없죠. 어떻게 예. 이제 계속 그렇게 매출이 뭐 3배 이상씩 또 늘어나겠습니까? 근데 예. 문제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친 트럼프잖아요. 근데 젠슨 왕은 지금 이제 트럼프가 좀 가장 트럼프와 대립이 있는 좀 트럼프도 싫어하고 그 사람도 트럼프 싫어하는 샘 울트먼이라는 예. 오픈 AI의 창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젠슨 왕은 또 이쪽 라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아직까지 트럼프가 그런 행동은 안 했지만 예.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행동을 하거든요. 그럼 알게 모르게 이 엔비디아가 트럼프 시대에는 좀 견제받는 거 아닌가? 트럼프 랠리랑은 같이 못 갈 수 있다. 못 가는 기업 아닌가? 예. 그런 좀 우려들이 커지는 것도 이번에 투심에 반영됐던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트럼프 당선인과의 친분이 주가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시대가 됐군요. 그 시대입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준법 투쟁을 하고 있는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다음 달 5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철도공사에 변화가 없다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노조는 회견문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과 열차의 안전을 위해 철도 노동자의 투쟁은 정당하다며 12월 5일의 총파업도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지하철 1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제1노조가 준법 투쟁에 돌입한 어제 전체 열차 3,100여 대 중에서 125대가 20분 이상 운행이 지연돼서 정시율 96%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연 열차 125대는 앞서 준법 투쟁에 돌입한 한국철도공사와 공동 운영하는 1, 3, 4호선 열차로 코레일 열차 지연에 따라 뒤따르던 서울교통공사 열차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공사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올해 한국과 일본을 항공편으로 오간 사람이 벌써 2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엔저 현상에다가 잘 알려지지 않은 소도시를 찾는 수요까지 늘면서 일본 방문객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무비자 입국까지 허용되면서 여행업계는 연말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동원 기자입니다. 해외여행을 위해 공항을 찾은 여행객들.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는 역시 일본입니다. 일본이 이제 한국어로 잘 돼 있기도 하고 음식도 맛있고 요새 비행기 값이 싸서 일본으로 가려고 하는데 올 10월까지 항공편으로 한국과 일본으로 간 사람이 이미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안에 역대 최대치인 2,135만여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항공사도 이런 수요에 발맞춰 일본 노선 확대에 나섰습니다. 이번 동계 기간 일본으로 향하는 항공은 하계보다 12%가 늘었는데 특히 저가 항공사들이 온천으로 유명한 마쓰야마, 자연경관이 유명한 사가 등 일본의 소도시에 새로 취항하고 있습니다. 특히 갔던 곳을 또 가는 이른바 N차 방문객이 많은 일본 여행의 특성상 이미 가본 대도시 외에 새로운 곳을 찾으려는 여행객들의 호기심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매번 대도시만 갔었는데 이번에는 좀 힐링하면서 소도시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가게 됐습니다. 사람 많지 않고 자연의 소리 그런 것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엔저 현상으로 환율이 꾸준히 800원 후반에서 900원 초반에 머무는 것도 일본 여행 수요를 자극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여행업계는 최근 비자 없이 갈 수 있게 된 중국 여행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공권과 패키지 특가 행사 등 다양한 마케팅으로 침체됐던 중국 여행 상품의 활기를 되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무비자 시행 후 최근 2, 3주간의 예약을 보면은 그 전월 대비 약 한 30% 이상 증가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날씨가 추워지면 단거리 여행 선호도가 높아지는 만큼 여행업계는 일본 소도시 여행객과 중국 여행 수요 회복으로 연말 특수를 맞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오늘은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서부를 중심으로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이 시각 날씨 알아봅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남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의 대기 상황 지금은 어떻죠? 네,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서울 하늘이 몹시 뿌였습니다. 안개에다가 먼지까지 뒤엉킨 건데요. 오늘 대기가 정체한 데다가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이 됐습니다.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50 마이크로그램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평소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오늘 낮 동안 그 밖에 중서부 지역에서도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현재는 수도권과 충북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밤부터는 남부 내륙으로도 먼지가 확대해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어린이나 노약자는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구름이 다소 지나겠습니다. 오후까지 중서부와 호남 지역에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지만 양이 매우 적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2에서 4도가량 웃돌아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14도, 광주와 대구는 15도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내륙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당분간 예년 이맘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 초반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린 뒤에는 낮 기온도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계절이 겨울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